19년도 국가구급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LIBS가 나왔죠. LIBS는 예산서에 투입물이 정해져 있어요. 이러니까 공무원은 그대로 사야 되고요. 누가 언제 얼마 주고 무엇을, 그치? 통지할 때도 그대로 샀나 안 샀나만 보면 되겠죠. 뭐가 좋다? 회계 책임이 명확하고 재정 통제가 쉽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반면에 맥나마라가 63년도에 도입한 거는 PPBS입니다. 랜드연구소 건의했고 63년도에 국방부에 들어왔고 65년도에 연방정부 들어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그거는 PPBS고요. 그다음에 거리청소 노면보수처럼 세양 단위 활동 단위 중심은 이거는 성과주의죠. 50년대 PBS 그 얘기고요. 구성원 참여 강조한다. 이건 MBO와 되게 유사하다. 이건 되게 누구다? 이거는 영기준 봐야 되겠다. 그치? 상향적으로 올라오는 건 영기준이니까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옳은 거니까요. 쉬웠죠. 하나 찾는 거니까 이거는. 역시 사례 준 다음에 제목만 물어봤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온다면 요 역할연기 개념을 물어보겠죠. 뭐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 모래노가 개발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겁니다. 어떤 주기적으로 여러 일을 맡아가면서 시각을 넓힌다. 답은 감성훈련이야. 키워드가 서로 몰라 일, 낯선 사람들, 소수야. 소수로 일부러 실험실로 가요. 낯선 장소로 간 다음에 실험실로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제약도 없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가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기법이야. 그리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란 족장이 존재하고 10명 내외 소수가 이상한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가면서 타인을 이해하잖아요. 이게 감성 훈련입니다. 잘 나오는 기법이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 역할 연기도 좀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어렵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제목을 줬으니까 쉬웠지 내용을 쭉 달아줘 버리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나 특징을 달아줘 버리면요. 자, 이것도 쉬웠죠. 우리가 금평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정규 분포를 그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박하게 줘요, 이렇게. 어떤 사람 가운데만 줘버리고 어떤 사람 후하게 주죠. 이걸 분포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치? 이거 절대평가여서 그래. 그래서 상대평가로 퍼센트를 정해버려. 상위 20%, 하위는 무조건 10% 이런 식으로 30, 뭐 20 이런 식으로 정해버린다면은 어때요? 100% 아닌가? 헷갈리네.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막을 수 있겠죠. 이거를 강제 뭐라고 그래? 배분법이라고 그래요. 다행히 강제 선택법이 없었네. 그래서 강제 선택법은 헤일로 오차를 막는 거고요. 이런 분포상의 착오를 막는 건 뭐다? 강제 배분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목표관리제하고 중요사건 기록법, 이건 뭘 막는 거다? 시간 오차. 최근 업적이라든지 초기 업적을 강조하는 이런 시간 오차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금평이 뭐가 나오냐면 옛날 이게 뭐냐만 물어봤는데 이런 걸 방지하는 기법이 뭐냐 물어봐요. 방지한 기법들이. 그래서 연쇄오차는 강제 선택법이, 분포상의 착오는 강제 배분법이, 그 다음에 시간오차, 이거는 전부 다 목표관리제라든지 중요사건 기록법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책을 연결시켜 놔야 될 겁니다.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유연근무제 봐. 여태까지 우리는 그 직장에 가야 돼.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딱 고정돼 있었죠. 주 5일간. 근데 이거를 좀 바꿔주겠다는 거야. 시간 자체가 줄는 게 있어.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달라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애초에 짧게 들어온 거고 유연근무제라기보단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어요. 얘는 그게 아니고 정규로 들어왔어. 주 5일 40시간으로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짧게 하겠다는 게 시간 선택지 전환 공무원이야. 대충 이건 빼버리고 반면에 40시간은 맞춰요. 40시간 맞추지만은 이거를 시간을 조정하는 거야. 그렇지? 하루에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2시간 하고 내일은 4시간만 한다든지 또는 그냥 4일 동안 12시간에서 4일만 출근한다든지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해. 9시 6시간이라 8시 5시 또는 7시 4시 이런 식으로요.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는 뭐가 있다는 거야? 유연근무제. 시간 선택 전환과 달라요. 보다시피 개인 기관 특성에 따라 근무 방식이나 행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유연근무제고요.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 근무는 어떻게 돼? 틀렸죠.
길게 한 게 아니라 짧게 하는 거야, 짧게. 짧게 근무하는 겁니다. 시간 선택제는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거예요. 전환 근무예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물론 채용 공무원도 짧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니까요. 40시간보다는 짧습니다. 길거나 짧게가 아니라 짧게야, 짧게. 그게 틀린 거고요. 탄력 근무제. 이건 뭐다? 유연근무제 중에 일환이야. 유연근무제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누가 있다는가?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그다음에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지? 전환이라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써놨네요. 뭐 시간 선택제, 뭐 채용 공무원도 뭐 방식이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 탄력 근무제는 뭐다? 40시간은 맞춥니다. 근데 보다시피 오늘 근무 시간, 오늘 12시간, 내일 4시간, 일수 3.5일에 4일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격 근무는 재택 근무도 있고 스마트 워크센터도 있어요. 직장 이외 장소에서 통신망 이용해서 근무한다. 됐지? 이거 문제는 쉬웠습니다. 워낙 유연 근무제가 그 좀 깊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유연근무제가 뭐가 있는지, 탄력근무제 뭐가 있는지 내용도 막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재택근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위원회 조직이 나왔습니다. 위원회 반대말은 독임제 조직이야. 원래 행정부는 집행부니까 한 사람의 장이 존재하고 계층으로 존재하는 이런 집행 조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회가 결정을 못하고 사법부가 조정을 못 해줘요. 이러니까 이런 입법 결정, 사법 결정을 행정부가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져. 일명 준입법 기능, 준사법 기능에다가 집행 기능까지 특정 업무에 대해서. 됐죠? 이게 행정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밖에 있다면 독립위원회. 안에 있는데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한다면 행정위원회. 안에 있는데 결정만 하고 집행을 못 한다면 의결위원회. 안에 있는데 그냥 의견만 제시한다면 자문위원회겠죠. 어쨌든 위원회니까 복수의 위원들이다 보니까 결정과 책임이 공유되고 분산되고 있다는 거 맞는 말이고요. 합의형 조직 맞아요. 국민권익위는 행정위원회요. 방금공원 개국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이면서 행정위원회야. 자문위원회 아닙니다. 있지. 자문위원회 누가 대표적이냐면은 누가 자문위원회지? 그 노사정위원회. 이 자문위원회입니다, 이게. 봐. 그다음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위원회인지 아닌지 자꾸 물어보는데 행정관청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소청심사위원회도 행정위원회로 잡아두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왔지만 계속 행정위원회로 나왔어요. 답은 3번 틀렸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고 집행력도 없어요.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 3번. 16번입니다. 뭐, 내용 준다면 제목 줬잖아, 그냥.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자기이익만 봤네. 개인적이죠. 그럼 일단 사회인권 탈락이에요. 탈락이고, 두 번째, 인간은 통제 조직, 동기화되는 수동적이다. X인간이잖아. 그럼 삼리경제인이겠지. 사회인은 어때요? 자기이익이 아니라 집단이익이잖아. 집단 속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지? 나는 200을 벌 수 있어도 집단의 규범이 150이라면 난 150밖에 안 해요. 내 경제 이익보다 집단에 속해 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은 극대화가 아니야. 그지? 또 사회인이든 합리 경제인은 X인간이에요. X인간이야. 자, 어쨌든 보니까 수동적인 거, 얘 다 들어가야 되지만 인간 감정을 통제했으니까 이건 합리 경제인으로 봐야 돼요. 됐지? X인간. 그래서 1번과 2번이 X인간, 3번은 Y인간, 4번은 Z인간이죠. X인간은 교환 모형,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부드럽게. 이 물질 가치로, 사회 가치로, 이게는 Y인간 통합 모형이죠. 얘는 상황 적응 모형이 될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여기 쉬웠고요. 자, 동기부여 이론은 계속 확장 물어보죠. 매슬로우는 몇 단계다? 5단계야.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 충족된 욕구는 일단 동기부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 생리가 충족되면은 안전으로 안전이 충족되면은 관계나 애정으로 얘가 충족되면은 어디로 간다? 존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만 갑니다. 메슬로 5단계예요. 메슬로는 5단계지만 엘더폰 5단계를 3단계로 수정합니다. 또 시작점이 제일 밑에가 아니라 위일 수도 있어요. 위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허즈버그는 아래 위로 갈랐지만은 둘은 층이 없어. 아래 게 위생 요인, 위에 게 만족 요인이죠. 위생 요인 없애면은 불만은 사라져요. 불만이 사라질 뿐이지 만족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둘은 별개니까요. 맞죠? 불만 요인이 없앤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다.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뭘 줘야 된다? 동기 요인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불만 요인이 바로 작업 조건 같은 것들이고 요 동기 요인이 내 안에 있는 업무 만족감 같은 것들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틀렸나 보네요. 수단성은 뭐였죠? 성과 내었을 때 보상이 오를 가능성이야. 성과를 내었을 때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 나올 가능성이 기대. 성과 냈을 때 보상이 올 가능성을 수단성, 이 보상에 대한 개인의 매력도가 유인가. 그래서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이건 유인성으로 봐야 되겠죠. 이 특정 결과가 보상으로 봐야 돼요.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뭐다? 이거는 유의성이고요. 반면에 수단성은 뭐다? 어떤 그 결과가 보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에요. 됐지?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답은 4번이 가장 틀렸습니다. 18번입니다. 리더십 이론이네.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에서 행태론으로, 그다음 상황론으로, 신자질론으로 발달합니다. 자질론 특성론은 위인론이야. 전 세계 위인들의 공통된 자질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자질이 하나가 아니라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단일 자질론으로, 두 번째는 성자 자질론, 별자리 자질론. 별자리마다 자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자질론에 대한 비판이네요. 단일 자질론에 대한 비판은 보다시피 집단의 특성, 목표, 상황에 따라 자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지? 반드시 보편적 자질이 아니라 상황마다 자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단일 자질론에서 성자 자질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질론은 단일이든 성자든 타고나는 거야. 선민의식이 있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 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행태론이야. 보이지 않는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행동들.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어떤 행동이 구성원의 사기와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바로 행태론이야. 처음에는 사람 중심의 리더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람과 일이 같이 있는 통합형이 좋다고 그래. 아미오간, 아이오와 미시간은 사람, 오하이오 관리 그리드는 사람과 일이 같이 있는 것. 그 얘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연구하는 게 자질론이라면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 행동들, 이걸 연구하는 게 행태론이야. 이건 타고나는 거지만 이건 배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일만 강조하니까 1차원, 그러다가 일과 사람을 같이 강조하는 2차원으로 됐죠. 근데 사람이 맞냐, 일이 맞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이 맞을 때도 있고 일이 맞을 때도 있다가 바로 상황론이에요. 됐죠? 그래서 특성론과 행태론은 리더가 독립 변수가 되지만 상황론은 리더가 종속 변수가 돼요. 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져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란 일, 이런 상황이란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그지? 누구냐? 피들러, 허시 블렌차드, 하우스 에반스, 커와 점이어 이런 분들 전부 다. 자, 거래와 카리스마는 여러분, 거래와 대비되는 거는 변역이에요. 변역에 카형지계가 있어요. 거래는 교환하는 거야. X인간들. 지시나 지원하는 것들. 네가 내 말 들었을 때 내가 뭘 주겠다는 겁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누구 거다? 변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변역은 카리스마 리더십과 중첩되는 면이 있지만 카리스마 리더십은 카리스마밖에 없지만 변역은요. 이거 말고도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는 말 그대로 리더가 자기 힘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변혁은 그게 아니라 이런 카리스마를 통해서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약간 다르죠? 카리스마와 변혁은 물론 변혁 안에는 카리스마가 있지만 카리스마만 있다고 해서 변혁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거 말고도 영감, 비전, 지적 자극 다 있어야 되는 것들. 자, 답은 4번 틀렸죠? 그래서 카리스마와 중첩되는 건 누구다? 거래가 아니라 변혁 리더십이 돼야 돼요. 답은 4번이고요. 19번입니다. 이거 많이 어려웠죠?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지방선거는 일단 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지만, 그치? 선거를 못했죠. 왜? 전쟁이 터지잖아. 52년도 가야 1차 선거래요. 1차 선거.
1차 선거 때는 우리 군은 63년도에 부활해요. 원래 우리는 군자치였는데 일제가 군을 없애버리고 읍면으로 바꿔요. 읍면자치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보다시피 시읍면 의원만 선거로 뽑았어요. 1차가 52년도, 2차가 56년도.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를 무너지고 제2공화국 장면정부 때 모든 거를 선거로 뽑아요. 근데 그때도 시읍면이야, 아직까지는. 그러다가 63년도 가야 군이 부활해요. 군이. 어쨌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61년도 쿠데타 다음에 지방선거가 단절이 돼요. 60년이 마지막이었어. 52년도, 56년도, 60년까지 하다 단절되고 끝나다가 언제까지 91년도 가야 부활해요. 이 91년도가 노태우 때예요. 노태우 때 뭐가 한다? 박정희 61년도부터 전두환까지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가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지방의원의 선거가 이루어져요. 지방의원의 선거가 91년도에. 그다음에 단체장은 아직 선거 안 뽑았어. 95년도 가야지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동시 선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따로따로 선거했기 때문에 단체장을 선거하더라도 동시 선거는 95년이 처음이야. 근데 95년은 김영삼 정부 때예요. 그래서 91년도가 노태우, 95년도는 김영삼 때야. 김대중은 IMF 이후란 말이야. 97년도 이후잖아요. 외우기 쉬워요. 그 다음에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확대됐고 기초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는 없었지만 나중에 확대된 다음에 지금까지 있고 정당 공천이 안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교육감밖에 없어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웠을 겁니다. 연역을 물어봤어.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지우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되니까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나오니까 계속 연역 물어보고 있어요. 7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52년도가 지방재정법 자치법은 49년도지만 전쟁 때문에 못하고 52년도 부산에서 선거를 시작합니다. 서울은 선거도 못했어. 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56년도에 이제 선거를 하고요. 60년에 가야 서울시장을 처음 선거해요. 처음에는 서울시장 임명제했다가 간선했다가 다시 임명제로 바뀌었다가 60년 가야 드디어 서울시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됐지? 그리고 못하다가 95년도 가야 다시 서울시장을 선거로 뽑아요. 여기까지.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4번인데 내용이 틀렸어요. 내용 틀렸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조례 개폐 청구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만 내용 자체를 물어봐서 지금 고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조례 개정 폐지하는 건 따로 법률을 정해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가겠습니다. 주민참여수단이네요.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는 뭐밖에 없다?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 붙일 수 있다. 이 말밖에 없고 나머지 내용은 주민투표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됐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19세에서 18세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19세인 건 뭐밖에 없다. 주민 소환밖에 없어. 소환도 바뀔 것 같은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주민 소환밖에 없고 전부 18세입니다. 선거도 18세, 다 18세예요. 18세 이상 주민은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가 법령 위반되거나 이건 상급 기관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는 부당사항도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은 주무부 장관한테, 기초는 시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소환은 다 됐는데 누구는 안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안 됩니다. 선출직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장은 다 되고요. 지역구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역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이제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은 청구할 수 없어요. 누구 있습니까? 조세라든지 세외 수입의 부가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이거. 두 번째가 행정기구 설치 반대.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변경.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이건 정할 수 없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 반대하는 것은 조례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조세나 세외 수입에 대한 부가징수,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 행정기구 설치 변경은 조례 청구가 안 됩니다.
옛날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어디 있다? 따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법을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민 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쳤어 이렇게. 왜? 지금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방자치법하면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는 뭐 다 법률에 있는 거니까 틀린 건 아니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다시 할까? 법령을 위반하거나 두 번째가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의 부가징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하나만 외워봐. 공공시설은 조례 설치해요. 설치도 안 된 것을 설치 반대할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설치 반대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네 가지는 뭐가 안 된다? 조례 청구가 안 된다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9년도 문제입니다. 20년도보다는 쉬웠어요. 쉬웠고, 그러나 그래도 좀 어렵게 만드는 건 법령이라든지 뭐 연역이라든지 또 학자라든지 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쉬워도 두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른 걸 얼마나 많이 맞는가,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다른 건 당연히 맞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한두 개 정도 건져줘야 돼요. 다 틀려버리면은 고득점이 안 되잖아요. 다섯 과목밖에 안 되는데 뭐 영어에서 국어에서 고득점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 행정학이 최소한 커트라인은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 개 틀리는 게 제일 낫다. 두 개까지는. 그래도 뭐 평균 넘어갈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95점이면 좀 여유가 생길 거고요. 85점이면 좀 막막해요. 빡빡해. 막막한 게 아니라 8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진짜 막막해요. 커트라인 진짜 80대 초반 아니면은 힘들어요. 왜? 행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와 국어도 어렵잖아. 국사도 어렵잖아.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 과목에서 많이 맞는다 보장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문제는 다 맞고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봄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큼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7급 문제도 좀 봐둬야 돼.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오히려 9급이 7급으로 올라간 적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 7급 문제 한 5개년치는 반드시 보고 들어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9급이든 또 9급도 마찬가지, 7급도 마찬가지야. 최근 5개년의 9급 문제는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